자, 이번 시간에 이제 검토 드릴 내용은 수익환원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용어 자체가 새로우니까. 그런데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일단 수익 방식에 따른 감정평가 방식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자,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식 중에 하나가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앞에서 건물에 대해서는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 집합 건물에 대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부동산이라든가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수익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수익환원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가 나와요. 앞으로 여기서 발생하게 될 순수익, 그 다음에 미래 현금 흐름, 앞으로 들어올 이 돈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거나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 이렇게 뼈대를 잡습니다. 해서 이 환원이라든가 할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죠. 1년 후에 1억이 들어오고 2년 후에 또 1억이 들어오고 3년 후에 1억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3년간 3억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1년 후, 2년 후, 3년 후 1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만약에 9천만 원, 9,500만 원 이런 정도의 가치밖에 갖지 않는다. 이런 취지에서 미래 들어올 돈을 현재 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을 해서 그 평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수익 분석법이랑 헷갈려요. 그래서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해서 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이익률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자 광업재단, 광업권, 그다음에 특허권, 영업권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해서 요건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보다 보면은 중개대상물이라고 해서 토지가 있었죠. 그다음에 건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슈가 됐던 게 건물과 관련해서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중개대상물의 범죄에 포함이 됐었고,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그 밖에 정착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슈가 됐었죠. 세차등 구조물은 그 밖에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등기된 임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도 중개대상물의 범주에 포함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의 의미를 넣으시겠습니다. 공장재단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외에 공장 안에 들어간 설비,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나의 재산으로 평가하는 것을 공장재단이라고 불렀었고, 광업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을 캐기 위한 설비라든가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의 재산으로 묶어서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광업재단이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는 소위 수익환원법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공식 외워야 되죠.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익. 그냥 공식 외우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수익가격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이 파트가 감정평가 관련한 파트에서 겁나 양이 많아가지고 거의 수험생들이 초토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파트가 되게 되는데, 일단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 소위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또는 순수익 나누기 지금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게 이슈가 되게 될 테고, 또는 환원이율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지금 순영업소득 환원이율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도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된 평가 방법이 공장재든 광업재든 등은 수익환원법을 적용한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서 적산법을 통해서 감정평가, 건물의 감정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할 수 있다. 혹은
자, 지금은 이제 집합 건물, 아파트에 있어서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게 기본인데 모두 가능하다. 바로 수익 환원법을 통해서도 감정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걸 나중에 시산 가액의 조정이라고 해서 요걸 이제 가중치를 두어서 일정한 금액을 계산해 냈었죠. 그래서 일단 기본 공식이 순 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율분의 순 영업소득을 수익 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에서 공부했던 거 반복을 해볼까요? 자, 적산 가격을 계산해 내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 적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이라고 계산을 했었지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는 아까 앞에 공부하실 때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변동률을 곱하거나 재조달 원가는 건축비 총액에다가 공사비 상승률을 곱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를 통해서 재조달 원가를 구했던 것이고요. 감가 누계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었죠. 정액법의 경우 다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 경제적 내용 연수분의 재조달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공식을 삼았었고, 정율법에 따른 이 감정평가,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잔존가액 곱하기 감가율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매년의 감가액을 구했었고, 이거 다 더하면 이제 감가 누계액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비준 가격을 계산해내는 방법. 사례 가격에다가 뭐를 곱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그리고 개별 요인,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면적 요인을 고려해서 비준 가격을 계산해 내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논의하게 될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익 가격을 계산해내는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기본 공식 가격 계산하는 방식 비교해 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투자론에서 먼저 논의됐던 주제인데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가게 되면 가유순전후라고 하는 거, 요거 교재 가지고 잠시 위치를 바꿔서 투자론 쪽에서 필요했던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175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영업이득 또는 소득이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줄줄줄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가유순전후라고 해서 175페이지, 오늘 이걸 같이 이제 묶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자, 그럼 이제 부동산 175페이지 내용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구단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유순전후, 요건 줄줄줄 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개념 자체가 뭐냐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보통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소득을 가리켜서 가능총소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능총소득은요, 단위당 예상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해서 원룸 장사를 하게 되는데, 원룸에 있어서 단위당 예상 임대료가 한 50만 원 된다라고 1년에 한 600만 원 된다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룸의 수가 50호다. 그러면 이제 3억이라는 금액이 가능총소득. 그래서 가능총소득은 이론상 통장에 찍힐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최대치를 가리켜서 가능총소득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가능총소득 실제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공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임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빼야 되죠. 공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량부채 충당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불량부채 충당금은 임대는 됐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소입이라고 해서 기타 소득 또는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또 나중에 이슈가 될 것이 자판기 판매 수입, 이런 것들은 그 부동산과 별개의 문제로 갑자기 들어온 소득 중에 하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고요. 그 다음에 불량부채 총납금 같이 빼고요. 마지막에 기타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은 이걸 이름하여 유효 총소득이다라고 해서 유효 총소득의 의미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수입으로 잡히는 금액을 유효 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 유효 총소득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죠.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영업 경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업 경비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유지 관리비라고 하는 거, 또 이제 임대차와 관련해서 중개 보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 중에 하나가 보험료, 전기 수도요금, 광고비 이런 것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꼭 하나 주의한 이슈가 되는 게 재산세라고 하는 거. 이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내야 되는 돈이 재산세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바로 영업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겠지만은 관리자가 개인적으로 쓰는 뭐 용돈 이런 식의 개념은 소위 영업경비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통계적으로 무조건 나가야 될 돈, 이게 영업경비에서 다시 유지관리비, 뭐 중개보수, 그 다음에 광고비라고 하는 거, 보험료, 전기수도요금, 그 다음에 재산세라고 하는 거. 힘들어도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줄줄줄 꿰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업경비의 범주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그 뒤에서 필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유효총소득에서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을 빼게 되면 이게 이제 영업경비가 될 텐데 빼면 이걸 우리가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익환원법에서 필요한 개념은 딱 이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되는 것까지인데 문제는 이 순영업소득에서 또 나가는 돈이 있어요.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임대주택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뭐가 특징이 있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샀을 때 은행에 꼬라박아야 될 돈이 부채 서비스액. 우리가 이제 이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상환액 플러스 이자 상환액을 묶어서 부를 때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전체가 자신의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채 서비스액은 0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뺀 금액,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세전현금수지라고 부르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세전현금수지라는 개념을 뽑아냈고요.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소득을 내야 되는 거죠.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빼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세후 현금수지. 그래서 오늘 일단 한번 외우셔야 돼.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했던 공부이기도 한데 먼저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개념, 가능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자,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전현금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세후현금수지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임대 단위수 곱하기 호당 임대료, 이게 이제 가능총소득인데 가능총소득을 달리 표현을 하게 되면 유효총소득에다가 지금 뭘 빼야 되죠? 자, 기타 영업 외 수입을 빼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공실 등을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가능총소득. 그러니까 업어치고 매치고의 문제 가볼까요? 자, 유효총소득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외 경비를 빼고, 그 다음에 수입을 빼고, 그 다음에 공실을 더한 금액이 뭐가 된다? 이게 가능총소득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유효총소득, 가능총소득에서 자, 영업 외 수입 더하고 공실 뺀 금액이 유효총소득. 그리고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순영업소득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유효총소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순영업소득에다가 뭘 더한 금액? 순영업소득, 영업 경비를 더한 금액이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이다. 자, 한편 이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 이렇게 정의했었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세전현금수지.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세전현금수지에다가 뭘 더한 값?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값이라고 하는 것도
순영업소득이 될 수 있다. 세전현금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뭘 뺀 값? 부채 서비스액을 뺀 값. 그래서 지금 이걸 달리 표현하면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에다가 뭘 더한 값이에요? 바로 지금 영업소득세를 더한 값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세전현금수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구구단에 가깝고 투자론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이고, 이 투자론에서 얘기했던 이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하게 되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지금 이제 감정평가론, 수익환원법 할 때도 필요한 개념이 뭐가 된다? 바로 가유순전후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론 다시 할 때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될 주제인데, 일단은 가유순전후 공식에 따라서 이게 거의 구구단처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줄 때는 거의 그냥 거저 맞추라는 식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 구해가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자, 감정평가,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고 뼈대를 잡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은 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건 이제 안다고 치고, 또 하나 순영업소득은 세전현금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순영업소득에서, 하여튼 어려운데 이건 거의 구구단처럼 가셔야 돼. 해서 다시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방법 두 가지죠. 자, 가장 무난하게 나오는 것이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또는 이제 세전현금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교재 나오지만 영업경비법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 무조건 필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운영유지비, 청소도 하고 등등 하려면 들어갈 돈이 운영유지비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와 광고비, 보험료라고 하는 것, 재산세 있었고요. 전기수도요금 이런 것들도 이름하여 뭐가 된다? 영업경비법률. 이거 보시면 생각나는데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제발 전기세, 수도세 이런 표현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 진짜 짜증나가지고 전기가 무슨 세금입니까? 이거 사용요금이지. 수도도 사용요금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일반 기자라고 하는 친구들도 거기다가 전기세, 수도세, 물론 이제 좋게 생각하면 일반 대중이 더 이렇게 무식하기 때문에 그 대중들의 입맛에 맞춰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쓸 것을 전기세, 수도세 쓰게 되는데, 저야 이제 온갖 과목을 다 가르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보통 이제 중개사군의 세법 강사들이 제일 열받아하는 게 전기세, 수도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할 때 재산세, 종부세,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 이렇게 들어가는데, 도대체 전기세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라고 했을 때 전기세는 세금이 아니에요.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계론 영역에서는 이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영업경비의 범주로 해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원이율의 결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야? 직접법이라고 하는 방식,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수익가격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방식을 보게 될 텐데, 사실 환원이율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무려 6개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등 나름 간단하게 정의 정도만 써놨는데, 보통 이제 부동산 학개론 교재에서는 이것만 가지고 한 4페이지, 5페이지 아주 기계적으로 모를 수학 공식들 들어가 있고요. 미친놈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에서는 그렇게 내지 않고요. 이 문제에서는 거의 모든 문제가 지금 이제 개텔법, 부채감당법이라고 하는 거, 부대저라는 공식 요거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환원율 계산해 내는 방식. 자, 근데 이제 환원율을 계산할 때 제가 문제 풀이할 때 필요한 방식은 이런 식이에요. 환원율을 계산하는 방법.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부채 감당법에 따라서 환원율을 계산하는 거, 부채 감당률 곱하기 대부 비율 그리고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실제 문제는 그냥 그대로 부대죠.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조금 살을 붙여볼까요? 우리가 앞에서 투자론 할 때 이제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공식이 뭐냐면 부채 감당률이라는 공식이 순영업소득 나누기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을 가리켜서 이걸 뭐라고 합니다?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얼마나 은행에 갚아야 될 돈 잘 갚을 수가 있느냐.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 자,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그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게 될 것이고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감당률로 자, 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합니다? 부채 감당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거의 한 문제 때리는 것 중에 하나 이 문제죠.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2천만 원이고 지금 부채 서비스액이 1천만 원이다 라고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분모의 자리에 들어갈 때, 분자의 자리에 들어갈 테고 1천만 원이 분모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이라는 게 결국 2라는 값이 될 테고 이러면 이제 대출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어떤 회사에 순영업소득 들어오는 돈 자체가 나가는 돈보다 더 적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떻다고요? 바로 자, 대출을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를 할 때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 검토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대부 비율은요,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한도액, 대출 금액이라는 금액이 대부 비율이라는 공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볼까요?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 한도액, 대출액이라는 것이 대부 비율 LTV라고 얘기합니다. 금융론에서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LTV가 60%다라고 하면 부동산이 1억일 때 6천만 원까지 LTV 기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금융론이랑 같이 엮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LTV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다? 그만큼 이 시장 참여자, 수요자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수요가 증가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되게 된다. 해서 요 근래처럼 부동산 가격을 작년이었었죠. 좀 때려잡으려고 할 때는 LTV 이 비율을 낮춰버립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LTV를 낮춰버리면 만약에 5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전에는 만약에 대부비율이 60%면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대부비율을 50% 낮춰버리면 2억 5천까지 대부비율을 40%까지 낮춰버리면은 5억에 40%니까 2억까지만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원래 대출을 끼고 집 살려고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부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다? 시장의 참여가 곤란하다 해서 요걸로 이제 그 주택 가격을 이제 급상승하는 서울 지역의 가격을 때려잡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결국은 금융권 대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내 돈 현금 가지고 집 사는 분들 드물기 때문에 대출을 막아버려서 그 문제로 해결을 사실 했었고 다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에서 해서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집을 꼭 사는 게 아니라 뭐 생활비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사업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등등등 하게 되는데 이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거를 막아버리니까 전반적으로 경기가 돈이 돌지 못하는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알고 있죠. 알고 있으니까 계속 보유세니 뭐니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격가지라고 그럴까요? 격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혀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9.13 대책이라고 해서 아예 LTV 이런 것들, 결국은 이제 이런저런 모든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대출 한도에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대출을 받아 집 살려고 하다가 올스톱이 돼버렸고 대신 이제 나머지 경기 침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값을 때려잡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돈이 전혀 안 도니까 대출을 받아서 돌리고 하는 게 돈 돌아가는 기본 구조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약간 경기 침체 문제 요렇게
하여튼 어려워요. 그래서 전에 그 선생님 얘기하셨죠. 국가 세법 공부하다 보면 국가나 지자체는 깡패다. 이것들은 숨 쉬는 것만 있어도 거의 돈을 받아내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돈 받습니다. 상속세라고 해서 물론 죽은 사람한테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 민법 187조를 보게 되면 법률 규정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이라고 해서 사망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대로 상속인에게 모든 게 승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죽어도 돈을 받아. 근데 국가가 꼭 그렇게 대박만 나는 삶은 아니야. 뭘 해도 쌍욕을 먹어. 주택가격을 그대로 방치하면은 집값 올라간다고 표 떨어지고, 그래서 알았어. 그럼 주택가격을 주어 막아볼게 해서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은 전체 경기 침체가 돼서 또 쌍욕을 먹고 해서 그래서 사는 게 만만치가 않다 해서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부채 감당률, 순 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의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는 개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금융론 공부하실 때 내가 3억을 대출을 받았다. 20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얼마씩 매 기수 납입할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저당 상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얘기 더럽게 길게 했는데 사는 되게 간단해요. 부대적해서 그냥 주고요. 다만 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예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그냥 부채 감당률 2 이렇게 주면 참 좋을 텐데 너무 유치하니까 바로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 두 개를 딱 던져주면서 이 환원 이율을 구하시오라는 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저당 상수를 구하라는 건 안 나와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대부 비율도 그냥 보통 줍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주요한 환원 이율을 구하는 공식이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 그냥 부대죠. 대가리 따서 외우면 되고요.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에 의미 새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적 투자 결합법 딱 한 번 출제가 된 주제인데요. 자, 지금 이제 토지와 건물을 묶어 우리가 이제 그 등기법을 보면은 토지라고 하는 거, 건물이라는 거 별개 자산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미리 주어져요. 토지의 환원율이 얼마다, 건물의 환원율이 얼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서 토지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다, 그리고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이다라고 미리 주어져서 자, 토지 환원율과 전체 부동산, 토지 건물 묶었을 때 그 부동산의 가격에서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주게 될 것이고 건물의 환원율을 곱하기 건물 비율을 곱하는 식으로 환원율을 구하는 것 딱 한 번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문제는 바로 이 부채 감당법,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채 감당법이 시험에 나올 것이냐 모릅니다. 그런 것들은 나보고 물어봤죠. 올해 뭐가 나올 것 같냐고. 그럼 내가 그걸 알면은 여기서 약을 안 팔지. 그냥 시험 보러 가기 한 3일 전에 모아서 4, 3, 2, 1, 5 이렇게 번호를 가르쳐주지. 몰라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 정도의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통계적으로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 또는 이제 부채 감당법을 통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환원율, 직접법에 따라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 수익 가격분의 순영업소득.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여기 볼까요? 자, 지금 기본적으로 수익 가격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환원 이율분의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이렇게 외우셨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양쪽을 지금 뭘 구하고 싶어요? 환원 이율을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양쪽에다 뭘 곱해? 환원 이율을 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환원율이 이쪽에 남고 얘는 나가리가 되는 거죠. 산수가 안 돼? 어쩔 수 없습니다. 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요. 제가 좋은 학교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특수학교야. 반에서 한 학년이 한 반이야. 그리고 애들도 제일 많았을 때 어떤 이유로 제일 학생 수가 많았을 때가 32명. 내가 그래서 1등 먹었잖아. 1등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천재로 알았잖아. 32명 중에서 6년 내내 1등을 하는 거야, 애가. 근데 얘는 서울대 법대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우리 아버지가 가는 학교는 그 하나밖에 없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서울대. 전남에 있는 학교, 전남대. 연구대도 몰라. 하여튼 간에. 그래서 그 학교에서 제가 진짜 공부 잘했다니까, 내가요. 오죽했으면 내가 불주사를 안 맞았잖아요.
불주사. 모르는 거예요, 요즘 세대는? 불주사 맞잖아요. 전에 간호 관련한 분, 저쪽 그런 일 있다고 했죠. 그 불주사가 왜 맞는 거죠? 치과에서는 불주사를 안 맞는다. 하여튼 간에 불주사라는 그게 있어요. 5학년인가 6학년 때 불주사를 맞는데, 내가 그때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수학 무슨 경시대를 나간 날이야, 그날이. 대박이지. 난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어. 5살 때까지 울었어. 5학년 때까지 울었어. 난 주사 맞을 때. 너무 싫어요, 그게. 주사 바늘을 보는 순간 온몸이 막 쭈뼛쭈뼛 쓰면서 그냥 몸이 쫙 몸이 이상해져. 그게 공포 같은 게 있어, 주사가. 내가 그래서 오죽 하면 저는 병원도 거의 다닌 적도 없는데, 아마 지금까지 살면서 병원을 가본 게 2번, 3번 갔을래나? 그 정도 갔을 것 같은데, 그때도 의약분업 하기 전인데, 주사 맞고, 결제하고 주사 맞고 약 타거든요? 전 절대 주사실을 지나갑니다.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주사를 못 맞겠다. 결제는 하지만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불주사를 맞는 해였어. 불주사 맞는 날이었어. 불주사. 그래서 먼저 테스트 같은 거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주사를 맞는 날이 있어. 그날이 경시대 날이야. 분 단위로 가야 돼. 가고 혓바닥에다 이렇게 면봉으로 뽑아서 상피세포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여주고 여기 이런 식으로 시험을 보는 거예요. 화산 폭발 실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 거기서 그거 했잖아. 경시대 가서 참여했고 선생님 얘기했지. 너는 보건소 가서 따로 이 불주사를 엄마한테 얘기해서 맞도록 해라. 내가 얘기했지. 그럼하고. 근데 아직까지 엄마한테 얘기 안 했어. 결국은 불주사를 안 맞고 넘은 사람이야. 공부 잘해서. 학교가 엄청난 학교야. 다시 못 얘기하다가. 지금 다시 갑시다. 이거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바로 환원이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양쪽의 환원이율을 곱해볼까요? 양쪽의 환원이율을 곱하게 되면은 이 환원이율은 분모가 날아가는 거죠.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은 환원이율 곱하기 수익가격이라는 공식이 나올 테고 얘를 이제 나눠주려면 양쪽을 뭘로? 수익가격으로 나누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환원이율은 수익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다. 이라는 공식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는 거라고.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부채감당법을 통해서 환원율을 구하시오라든가 또는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통해서 환원율을 구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지만은 가장 쉽게 내는 문제가 수익 가격, 부동산의 가격하고요. 부동산의 가격하고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주면서 이때 환원율이 뭐냐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돼서 어버치고 매치고 문제니까 결과적으로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소위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따로 볼 테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은 부대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바로 수익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환원율.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실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전부예요. 15년 동안 나왔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일 어려운 것은 부채 감당법. 다시 부채 감당법에서 부채 감당률이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뭐가 된다?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 이 정도 저장 상수를 묻는 문제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공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해서 이 정도가 수익 환원법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스토리를 가져가 볼까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수익 방식에 따라서 가격을 평가하는 거 앞으로 발생해야 될 수입 또는 이제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자, 지금 이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을 수익환원법에서 소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재산권 등에 대해서 주로 감정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부동산도 수익환원법을 통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어차피 공인중개사 시험이다 보니까 부동산의 가격을 평가하시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문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공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바로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세팅을 잡아주게 될 테고요. 그럼 이제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순영업소득을 구하는 과정은 가유, 순전, 후라는 개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 단위당 예상 임대료와 임대 단위수, 이게 가능 총소득. 이게 예상치 통장에 꽂힐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을 어떻다? 가능 총소득. 근데 실제 통장에 꽂히는 금액을 유효 총소득에서 가능 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면 유효 총소득. 근데 이제 영업을 하려면 무조건 나가야 될 돈들이 있죠. 이걸 우리가 영업 경비라는 용어를 쓰고 가장 청소라든가 뭐 방법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을 유지 관리비. 그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와 광고비 묶어서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입주 세입자를 받으려면 광고나 중개보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으로 화재 보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 수도요금, 그리고 특이한 거 재산세 이런 것들이 영업 경비 범주에 포함된다. 그래서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을 순영업소득. 물론 이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면 뭐가 된다?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 바로 세전 현금 수지에 뭘 더하는가? 바로 세전 현금 수지에 지금 이제 부채 서비스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쟁점이 나오게 되면 두 가지죠. 유효 총소득에다가 자 영업 경비를 더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그러면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를 뺀 금액이라는 것이 순영업소득. 그다음에 이제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액을 더한 금액도 다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보셨고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해낸 공식이라고 하는 거 총 세 가지가 있었죠. 자, 물리적투자결합법, 부채감당법, 그 다음에 직접법 이렇게 해서 자, 두 가지 부대저하고요. 수익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런 식을 통해서 수익 환원법에 따라서 가격 등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 놓은 환원이율 그리고 이렇게 구해 놓은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했을 때 순영업소득에서 뭘 뺀 값? 바로 환원율로 나눈 값을 가리켜서 수익가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수익환원법에 따른 감정평가 방법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문제 형태를 가지고 볼까요? 이게 이제 소위 물리적투자결합법의 예시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환원율을 구하시오. 자, 어떤 토지 건물 묶어서 하나의 주택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토지 가액이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건물 가격이 60%, 토지 환원율이 5%, 건물의 환원율이 10%, 퍼센트 나오면 우리 투자 나올 때 말씀드리지만 항상 한쪽은 소수점으로 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토지 환원율이 얼마? 5%가 되니까 이것의 비중이 얼마? 0.4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축이 될 테고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이 10%가 될 테고요. 비중이 전체에서 얼마? 0.6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지금 6이 나올 테고 그 다음에 6%가 나올 테고 그 다음에 2%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환원율은 얼마? 8%라고 할 것. 이 8%를 소수점으로 표현하면 0.08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투자결합법에 따른 자 바로 환원율에서 여기는 이제 제가 5%를 소수점으로 치환해서 아예 소수점으로 가는 건데 그냥 5% 곱하기 0.4 그 다음에 지금 10% 곱하기 0.6 해서 아까 나왔던 것이 8%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다? 0.08로 표시할 수 있다 해서 하여튼 퍼센트 나오면 절대로 퍼센트로 곱해버리면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한쪽만 소수점으로 치환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이게 소위 물리적 투자 결합법에 따른 환원 이율의 계산 방식이라고 할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하게 될 게 부대저라고 하는 걸 갖고 논의를 해봐야 되죠.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자,
다음 조건에서 환원 이유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자, 지금 이제 마음속으로 무조건 뭘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부대저라고 해서 먼저 부채 감당률을 구해봐야 됩니다. 부채 감당률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하게 되면 다 부채 감당률에서 순영업소득이 연 얼마나 주어있냐면 3천만 원,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이 연 1,500에서 3천 나누기 1,500 하게 되면 부채 감당률은 얼마가 될 것이고 2라는 값이 되게 됩니다. 2라는 값이 부채 감당률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부 비율 얼마? 40% 그러면 0.4라고 표시해 줄 것.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냥 0.177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0.177. 그러면 이제 2 곱하기 0.4 곱하기 0.177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부대저라고 해서 자, 다시 공식 볼까요? 자,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율, 부채 감당률, 대부 비율, 저당 상수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 그래서 2라는 값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라는 게 지금 지분비율이 60%, 대부 비율이 40%니까 0.4라고 하는 값. 그러면 저당 상수는 그냥 주어져 있습니다. 0.177. 그러면 0.1416. 요걸 이제 퍼센트로 표현하면 14.16% 이렇게 14.16%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가 소위 이제 부채 감당법에 따른 환원 이율의 계산 공식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보겠고요. 자,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을 검토해 볼까요? 그래서 자, 환원 이율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물리적 투자 결합법 아까 보셨고, 그다음에 부대저로 계산해 낼 수 있는 부채 감당법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자, 이거야. 수익자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거 아까 공식이 수익 가격 분의 뭐가 된다? 순영업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환원 이율이다. 공식을 먼저 외우셔야 돼. 계산은 다 부차적인 얘기야. 공식 3개를 외운 다음에 이 세 중에 어느 공식을 적용을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투자액이 뒤에 1,000원은 빼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20만 원인가요? 1,000원 단위를 빼버리면 총 투자액이 2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가능 총소득, 자, 19,500, 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19,500이죠. 그 다음에 공실 500 주어져 있고, 유효 총소득의 40%가 연간 경비다. 그러면 이제 지금 3개를 가지고 고작으로 해서 환원이율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방식이 먼저 부대적 한 바로 눈치채는 거야. 그 다음에 물리적 투자 결합도 겁나 쉬워.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었을 때 바로 수익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수익 가격이 얼마? 부동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 바로 20만 원이라는 금액, 단위는 1,000원이고요. 2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자, 수익 가격입니다. 전체 총 투자액이라는 금액이 지금 매입한 금액이 20만 원, 1,000원, 20만 원, 그리고 단위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구해야 돼? 순영업소득을 구하면 되는 거죠. 순영업소득을 구할 때는 가능 총소득에서 일단 뭘 빼야 되죠? 바로 자, 공실 빼야 되죠.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19,500에서 공실이 얼마? 500으로 돼 있고 기타 수입이 얼마로? 1,0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유효 총소득은 얼마? 2만이라는 금액이 되게 될 것이고 이 유효 총소득에서 뭘 빼야 되죠? 영업 경비라는 것을 빼야 되죠. 영업 경비가 얼마로 줘야 되냐면 연간 유효 총소득의 40%, 2만에 40% 하게 되면 8천인가요? 8천을 빼게 되면은 얼마? 12,000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12,000이라고 하는 거. 단위는 뒤에는 똑같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수식은 이런 식의 구조가 되는 거죠. 다시 가겠습니다. 자, 분모 총 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은 20만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순영업소득은 얼마? 12,000이라고 하는 거. 뭐 계산하면 이건 금방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원이율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뭐가 나와야 돼? 첫 번째, 물리적 투자 결합법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가? 없다. 토지의 환원이율, 건물의 환원이율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두 번째가 부채 감당법으로 풀 수가 있는가? 부채 감당법으로 풀려면 순영업소득하고요. 부채 서비스액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혹은 대부 비율 주어져 있어야 됩니다. 저당 상수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이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바로 수익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는 방식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요걸 이제 구해봐야 돼.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가능 총소득 나와 있습니다. 19,500. 여기서 공시를 빼고 기타 수입을 더하면 이게 유효 총소득. 그래서 19,500에서 900 빼고 1,000 더하면은 결과적으로 2만이라는 금액이 유효 총소득. 유효 총소득에서 영업 경비 빼야 되죠.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게 유효 총소득의 40%, 2만의 40%니까 18,000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순영업소득은 얼마? 12,000이라는 금액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총투자액, 이게 총투자액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20만 1,000원을 20만 원 뒤에 단위 1,000원 이렇게 투자했을 때 이런 식의 소득이 나오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유효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 총소득 19,500에서 500 빼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득 더하면 2만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자, 한편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 유효 총소득 2만에서 자, 영업 경비를 뺀 금액. 영업 경비 아까 연간 유효 총소득의 40%라고 8,000을 빼게 되면 12,000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그리고 애초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20만 원이니까 그래서 자, 12,000 나누기 20만 하게 되면 이때 0.06. 그걸 퍼센트로 표시하면 얼마? 6%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라고 할까. 그래서 요게 환원이율을 구하는 세 가지 유형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렇게 해서 환원이율을 구해봤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문제 패턴으로 보시고 나서 자, 한 문제만 더 가볼까요? 자, 이 수익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조건 보니까 수익 환원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 환원법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 수익 가격을 계산해내는 방식은 환원이율분의 순영업소득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거 순영업소득 먼저 구해보셔야 돼. 순영업소득은 가능소득 5천만 원에서 일단 공시를 빼야 되는 게 5%를 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5천만 원 곱하기 5%하면 얼마죠?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다시 자, 지금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순서가 이렇게 가야 되죠.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은 유효총소득 빼기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이라고 봤었고요. 한편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실 빼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입을 더한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 그래서 지금 주어진 데이터 가능총소득 5천만 원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럼 이제 공실 빼야 되고 뭘 또 빼야 되죠? 더 이렇게 영업 외 수입을 더해야 되는데 영업 외 수입은 없습니다. 리스트에 주어진 데이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총소득은 5천만 원 빼기 뭐가 된다? 가능총소득의 5%. 자, 50%면 2,500이고 5%면 얼마? 250만 원을 빼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얼마? 4,750이라는 금액이 유효총소득. 유효총소득에서 지금 빼야 될 돈, 자, 유효총소득, 즉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효총소득 4,750에서 뭘 빼야 되죠? 자,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거. 일단은 영업경비 한 범주죠. 가능총소득의 3% 1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항목 볼까요? 자, 화재보험료도 영업경비 범주죠. 100만 원 빼야 됩니다. 근데 개인 업무비는 영업경비와는 아무 관련이 없죠. 그래서 자, 그럼 정리하게 되면은 자, 순영업소득이 얼마? 4,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먼저 수익가격 4,500, 자, 순영업소득은 4,500을 구해놨고요. 환원율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얼마? 5%. 5% 어떻게 표시해야 돼? 0.05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4,500만 원 나누기 0.05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이런 식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9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순영업소득을 구해야 돼요. 순영업소득. 왜? 수익 가격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순영업소득을 구하려면 먼저 유효총소득을 구해야 되고, 유효총소득은 가능총소득에서 공시를 빼고요. 영업 외 수입을 더하는 금액. 그래서 영업 외 수입이 없으니까 자 4,750이라는 금액이 뭐가 된다? 유효총소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750이라는 유효총소득이 구해지게 되면 여기서 경비를 빼야 되는데 영업 경비는 유지 관리비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화재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얼마? 자, 250을 빼면 결과적으로 유효총소득은 얼마? 4,500만 원.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얼마? 순영업소득이 4,500만 원이 되게 될 것이고, 데이터에서 환원율은 미리 주어져 있어요. 5%. 그러면 5%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0.05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계산은 9억이라는 금액.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근린생활시설의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얼마? 9억이라는 금액이 나온다. 그래서 원래 이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권, 특허권, 영업권 이런 것들, 저작권 이런 것들의 평가에 주된 방식인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어차피 뭘 갖고 얘기하니까 바로 부동산이 중심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쭉 정리를 해놓은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분석법 얘기를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예, 순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동산의 임대료를 계산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임대료 계산하는 방법과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임대 사례 비교법. 여기서 쓰이는 용어 뭐가 있었죠? 비준 임료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비준 임료는 사례 임례에다가 사성 보정, 그다음에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 사실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면적 요인까지 고려해서 이게 비준 임료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그다음에 적산법, 적산법에 따른 적산 임료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적산 임료 공식이 뭐가 있었어요? 기초 가액 곱하기 기대 이율, 그 다음에 거기다 필요 제 경비를 더한 값. 이게 기기필이라는 게 적산 임료. 그래서 감정 평가를 할 때 주된 평가, 임대를 평가할 때는 주된 평가 방법이 임대 사례 비교법을 중심으로 하되 적산법이라든가 수익법에 따라서 소위 어떻게 이걸 이제 계산한 금액을 가지고 조정하는 것을 시산 가액의 조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기본 공식 순필이라고 하는 거. 요 이제 최대 나올 수 있는 게 괄호 넣기 문제, 그리고 용어상 수익 임료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감정평가 방법을 수익 환원법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려한다?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중에 보면 수익 환원법과 수익 분석법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장난들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바로 수익 방식에 따른 감정 평가 방법에서 여러분 교재 가지고 이제 문제 보면서 쟁점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재 291페이지부터 쭉 가볼게요. 첫 번째 질문, 수익 환원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값으로 환원하거나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라고 해서 오른편 구성이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292페이지 영업권의 평가는 수익 환원법에 의한다 해서 수익 분석법 아닙니다. 수익 환원법. 그 다음에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자산은 수익 환원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재 293페이지 수익 환원법에서 사용하는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해서 지금 우리가 사실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요소 구성법 이런 것들이 있어. 물리적 투자 결합법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법인데 답이 이제 분해법으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의미 없어요 해서 지금 답은 이게 워낙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라서 지금 신경 쓰실 문제가 아니고요. 넘어가시고 2번 문제부터 본론 들어갔죠. 자, 이런 식의 문제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고 많은 수험생들이 기본 공식 아예 안 외우시거든요. 해서 놓쳐요. 그래서 2번 문제 감정평가 이론상 환원 이율을 산정할 경우 다음에 산식에 들어갈 영어로 옳은 것은 해서 환원 이율은 뭐라고요? 수익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해서 기업분은 뭐가 들어간다?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해서 아까 우리 환원율을 계산하는 공식이 3개가 있었죠. 부대저하고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리고 수익 가격분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 환원율은 대처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의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 비율이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은 저당 상수라고 해서 답은 1번. 3번 다음과 같은 조건의 부동산의 수익가치 산정 시 환원 이율을 구하시오라고 해서 아까 봤던 문제인데요. 다시요. 환원 이율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오면은 자, 세 가지를 떠올리셔야 돼. 물리적 투자 결합법. 이건 딱 티가 나니까 금방 아니란 걸 알아요. 두 번째 부대저라고 해서 부채 감당률을 알려면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이라는 개념이 필요했었죠. 대부 비율, 대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가격분의 대출액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아니면은 자, 이 또 하나가 수익 가격분의 환원 이해자 순영업소득이라는 것이 뭐가 된다? 환원 이율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문제인데요. 지금 보니까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에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대부 비율, 바로 2가 딱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대부 비율 나오게 될 테고 지분 대부 비율 다시 자 부채 감당률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될 텐데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맞나? 부채 감당률 요거구나. 자,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문제가 자, 제일 먼저 주어지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을 구하시오. 다시 요 문제구나. 해서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 나누기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대부 비율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당 상수가 주어진 이 케이스에서 아까 봤던 문제고요. 4번 문제 보니까 환원율을 구하셔서 총 투자에 20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 1,000원 빼버리고요. 자, 아까 봤던 문제 형태죠. 그리고 나서 자, 가능 총소득 보니까 19,500 연간 기타 소득 1,000 그 다음에 공실 500 이렇게 해서 여기를 통해서 소위 유효총소득 구하고요. 유효총소득을 구한 다음에 자, 뭘 빼야 돼요? 영업 경비 빼서 순영업소득 구했었고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구해지면 총투자액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소위 이름하여 뭐가 된다? 환원 이율이다.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3번, 4번은 이미 설명드린 문제고요. 자, 순식의 환원이라고 해서 소위 직접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구해내는 방법에서 자, 수익가격이라는 것부터 먼저 볼까요?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었죠. 바로 환원 이율분의 순수익 또는 환원 이율분의 순영업소득해서 자, 니은번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환원 이율이 들어갈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적산 임료는 뭐냐? 기기필 이렇게 가시게 됩니다. 기초가액에다가 기대 이율을 곱하게 될 것이고 거기다 필요재견비를 더한 값을 가리켜서 적산 임료라고 부르게 됩니다. 공식 물어보는 문제. 그 다음 2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수익 환원법에 의해서 평가된 대상 부동산의 가치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제 대상 수익가격이라고 하는 거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 이게 전제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보니까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바로 안 나와 있고 유효총소득 주어져 있고요. 영업경비가 주어져 있게 됩니다. 해서 보니까 자, 순영업소득이 결과적으로 얼마야? 3,800에서 8,000 빼게 되면 얼마? 지금은 3,000만 원인가요? 순영업소득이 얼마? 그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이니까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또 하나 검토할 게 자, 지금 환원 이율을 구해 봐야 되죠. 아까 봤던 문제 유형인데요.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이
4대 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토지의 환원율이 5%, 그다음에 건물의 환원율이 1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환원율부터 보니까 5%이고요. 전체 비중이 5%이고 전체 비중이 얼마라고요? 40%인가요? 0.4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면 건물의 비중이 60%, 0.6이고 환원율이 얼마? 10%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10% 곱하기 0.6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2%, 여기서 얼마? 6% 해서 결과적으로 환원율은 얼마? 8%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8%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소수점으로 치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으로 주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환원율이 0.08이라는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물건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3억 7,500의 가치를 갖게 된다라는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리적 투자 결합법과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을 엮어서 만든 문제 형태라고 보겠고요. 자, 3번 문제 보니까 A 부동산이 100% 임대될 경우 연간 예상 총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운영경비라고 하는 것이 유효 총소득의 35%를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평균 공실률이 5%, 환원율은 10%라고 했을 때 수익가격은 얼마인가라고 해서 일단은 먼저 이거저거 다 빼버리고 뭘 구해야 돼요? 바로 순영업소득을 구해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환원이율을 다시 요거를 보게 되면 수익 가격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이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식이 되어 있었죠.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검토할 때 환원이율분의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수익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하게 됩니다. 해서 자, 환원이율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가 미리 주어져 있어요? 10%, 0.1로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순영업소득만 구하면 될 거예요. 순영업소득은 먼저 개념 자체가 순영업소득이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가리켜서 순영업소득이라고 부르게 되죠. 해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유효총소득을 구하려면 또 뭘 구해야 돼? 가능총소득을 구해봐야 되죠. 가능총소득이 지금 5천만 원으로 주어져 있고요. 5천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공실률이 지금 얼마가 주어지면 5%. 그래서 자, 지금 유효총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총소득에서 뭘 빼야 돼요? 공실을 빼야 되죠. 그래서 5천만 원에 5%면은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뭐가 된다? 공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7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유효총소득이 되게 될 것이고, 다시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을 뺀 금액, 그 영업 외 수입이 있나? 없어요. 영업외 수입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750이 유효총소득이 될 테고, 여기서 또 뭘 빼야 되죠? 영업경비를 뺀 금액. 영업경비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유효총소득의 35%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4,750만 원 곱하기 0.35라는 금액. 그럼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거기 주어진 데이터를 보면은, 자, 지금 이제 공실이라고 하는 것이 4,750 곱하기 0.35. 저 계산 좀 해보실래요? 이게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기 나중에 직접 몸으로 하셔야 돼요. 눈으로 봐서는 전혀 의미가 없고, 4,750 곱하기 0.35를 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오죠? 3,000은 나올 수가 없는데? 4,750 곱하기 0.35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고요? 1, 6, 16, 6, 2, 5.5. 이게 이제 1,662만 5천 원이라는 게 뭐가 된다고요? 영업 경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750만 원 빼기 1,662
15,000원이라는 금액, 이걸 뺀 금액이 뭐가 된다? 순영업소득이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3,087만 5천원이라는 게 3,087만 5천원이라는 것이 바로 순영업소득. 그리고 이미 환원이율은 구해져 있었죠. 환원이율은 0.1이었었죠. 미리, 자, 10%라고 했으니까 미리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3,087만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을 0.1로 나누게 되면은 3억 875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 부동산의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는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9억인가 나왔던 그런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환원법에 따라서 감정평가 방법에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접법에 대응해서 자녀환원법이라고 해서 감가상각을 고려해서 이 감정가액을 계산해야 되는 방식이 있는데 그냥 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이 시험에 나오느냐 22회 때인가 23회 때 한번 구성해야 되는데 웃기려고 나온 문제 중에 하나다. 절대 풀 수 없게 뺐던 문제에서 여러분 교재 29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지문은 버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셨고, 그 다음 교재 298페이지 수익분석법이라고 해서 임료평가 방법으로는 임대사례비교법, 적산법, 그리고 수익환원법이 있다라고 해서 틀렸죠. 수익분석법 이렇게 가야 되죠. 해서 틀렸고요. 2번 수익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 틀렸죠? 수익분석법은 임료를 평가하는 감정평가 방법이지 가액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미리 마음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 문제짜리거든요. 해서 이렇게 보셨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 체계 설명드리겠습니다.